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4월 2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한 내용들의 제목들이겠습니다. 주로 관세를 중심으로 편집을 해 봤습니다. 한미 첫 장관급 관세 협의 1시간여 만에 종료. 유시스에서 4월 24일 22시 28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오전 8시 10분쯤 미국 워싱턴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대표부 USTR 대표와 1시간 10여 분간 관세 무역 등의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간단하게 어저께 됐습니다.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협의 전에 이미 윤곽은 서로 교환했었다는 얘기인지 1시간여 만에 끝났다면은 그러니까 어떤 방향만 설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실무선에서 또 논의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일본은 트럼프가 직접 일본 협상 대표단과 만나고 조짐이 좀 불안합니다. 이상하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재무장관에게 맡겨도 충분한 안정된 한미관계로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이 근데 미국에서 수입할 거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미국 소고기 싸게 수입해서 그 하도 우리가 한우가 비싸가지고 뭐 소고기도 좀 또 밀가루도 수입을 해. 미국산 쌀도 있을 거고 공산품은 뭐 거의 들어올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메이드 인 USA가 우리가 뭐 사올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원유나 이런 거는 계속 사오고 있는 거고 그렇죠. 연이어서 오늘 4월 25일 한미 통상 7월 패키지 마련 관세 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 4개 분야 논의를 한다. 워싱턴 DC에서 윤윤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미 2+2 통상 협의를 했고 최상목 협의 과제 좁히고 기본틀 마련 다음 주부터 실무협의 오랜 그리어 방한할 예정이다. USTR 대표가 차 부품 중점 설명 미 측에서 이해한다는 반응 한국과 미국의 상관세 유예 종료 시점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부가 폐지와 양국 간 산업혁명 방안을 담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 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리 측 요청에 대해 USTR은 자동차 관세 면제와 관련해선 잘 다뤄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안 장관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 신속한 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한미 간 협의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 부총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방안을 담은 7월 패키지 합의는 6.3 대선 이후 출범한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에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5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그리어 대표와의 고위급 협의도 진행키로 했다. 5월 15일에 제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리는 모양이네요. 145%에서 50% 트럼프 즉 관세 인하 언급 2, 3주 내 결정. 뉴욕 권혜영 특파원이 아시아 경제에서 4월 24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펼치는 중국을 향해 연일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관세발 금융시장 혼란으로 코너에 몰리자 대중국 관세 인하를 시사한 다음 날인 23일 향후 2, 3주 안에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협상 주무장관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도 미중 빅딜과 함께 양국이 관세를 동시에 내릴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국의 자릿수 비율이 관세 폭탄을 던졌던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후퇴로 그동안 강대강 대치 속에 전면전으로 치닫던 미중 무역 전쟁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핵심 내용들은 미 배선투 재무도 미중 빅딜 기회 있다. 현 관세 지속 불가능하고 동시 관세 인하 언급. 미국 이딴 대화 손짓에 중도 문 활짝 열려 있다. 뭐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요. 미 배선투 재무도 미중 빅딜 기회 있다. 이거 똑같은 거를 제가 두 번이나 이렇게 갖다 붙였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게재했군요.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 관세 인하 방침의 이유는 뭘까? 요즘 AI가 좀 답을 열심히들 뽑아주고 있는데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챗 DPT가 답변해 준 거는 경제 안정과 시장 신뢰 회복이 주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최대 65%까지 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두 번째로는 중국과의 협상 재개를 위한 유화 제스처다.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정치적 이미지 개선과 재선 전략일 수 있다. 한마디로 미국 중도층의 지지를 얻으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간선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신경을 쓰는 모양이죠. 국제무역질서 재편과 동맹 강화, 이 관세를 통해 가지고 그 적과 동지가 식별이 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에 의해서 양다리 걸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 미국의 희망사항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관세 인하는 이러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좀 애매하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고 결론은 이렇게 표현하네요. 관세 인하 방침이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온 얘기다. 이런 얘기는 좀 너무 추상적이죠. 네. 이는 미국 내 경제 안정과 글로벌 시장의 신뢰 회복, 중국과의 협상 재개, 정치적 이유, 국제 무역 질서 재평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약간 두리뭉실하지만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뭐 여러 군데 출처를 갖다 붙였습니다. 이게 상관관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 인과관계는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제정치학 박사인 이충근 박사가 이충근 TV를 또 해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승자는 해가지고 뭐 정치학 박사라서 그런지 승패를 좀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전에도 이 사람의 자료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무역이란 것은 권력, 정치 그리고 관점에 관한 사안인 것이다. 이 경제란 것은 정치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도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 아니냐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더 부강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YTN, SBS 약간 좌파적인 기관들이 취권인 줄 알고 관세 비웃은 중국, 미국 급소 찔렀다. 뭐 이런 식으로 시진핑 엉아를 되게 띄우는 얘기를 해요. 관세 240% 그냥 웃지요. 지금 시진핑의 내부전은 뭐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온 것들을 이것도 보니까 유튜브에서 다 캡처한 것 같습니다. 네, 이충근 박사가 그린 그림에는 2008년에 월가가 붕괴되고 이 중국의 그 쇠망 시작을
그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중국 피킹 파워 트랩이라고 해가지고 꺾이고 있다. 코비드19 때부터 이렇게 하고 중국 쇠망의 시장은 2023년부터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좌파적 글로벌리스트 잡지 포린 폴리시에 게재된 트럼프를 비판하는 엉터리 에세이들이 수없이 4월 초 관세 발표에 이틀 후에 그냥 대거 나쁜 방향의 결과 그 역량들만 논문들이 그 논평들이 쏟아졌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여기에 한국 좌파 언론들이 부안해동하는 수준 아니냐 이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이나는 내부적으로부터 붕괴되고 있다. 그리고 어, 차이나 언앤서드라고 운영하는 것도 인용을 했네요.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 국가로 경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음, 만약 14억 인구라면은 한 1억 정도만 혜택이 되지 나머지 사람들은 혜택을 별로 못 받고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뭐 중국 죽이기라고 저도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자리와 제조업이 미국으로 되돌리고 또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도 올리고 그 수익을 증대시키고 아메리칸 드림을 되살리는 이런 거다 하고서 이 재무장관이 얘기했는데 이 재무장관이 한평생 조지 소로스와 동업하며 국제금융을 통해 억만장자가 된 스콧 베센트가 트럼프 편에 서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소개를 하고 있네요. 고든 창이라고 중국계 미국인이죠. 이 미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누가 미국 편이고 누가 중국 편인지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어, 벤스 부통령이 무디 총리를 찾아갔죠. 그 부인과 함께 가족들을 데리고 또 부인이 인도계 미국인이 돼가지고 어쨌든 인도하고는 자유무역 기본 원칙을 한다. 그런 뜻은 인도한테도 지금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인도도 미국산 뭐 물건들을 좀 많이 수입해 주겠다. 뭐 이런 거로 해서 서로 관세 안 매기기. 그러면은 서로 관세 안 매기면은 이제 이제 미국 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요게 4월 23일 녹화할 방송인데 그날과 4월 24일 연이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이충근 박사가 이런 거를 또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이 모르는 숨겨진 정보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중국의 관세 인하하겠다는 그 입장을 한 거를 그 뭐 일본의 어떤 댓글 다는 사람들은 시진핑이는 그 트럼프가 사과할 때까지 안 내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관세를 올리고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아이고 이거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뭔가 큰 그림이 서로들 있는데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진짜 속내를 파악하는 게 어려운 게 이제 현실이기도 하죠. 어쨌든 미국은 공급사설을 중국에서 인도로 바뀌어가지고 중국에서 돈 다 나와가지고 금융자본들 다 나와서 어, 인도에 투자할 테니까 인도 인프라도 좀 산업 인프라도 좀 확대해 주시고 뭐 이런 부탁도 좀 벤스가 좀 가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관세 쇼크 베트남마저 친미국적으로 남중국해서의 중국의 안하무인한 행동이 초래한 변화. 마이카 맥카트니 뉴스위크지 일본판에서 얘기를 보도를 했습니다. 베트남이 과거의 적국으로부터 F-16을 구입하는 대형 계약이 부상, 대중 포위망 구축 착착 진행 이렇게 표현했는데
5세대 전투기 지금 우리 한국 일본에서 쓰고 있는 F-16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블록 70/72로 불리는 개량형 F-16은 여전히 근대적 공군력을 원하는 나라들에는 가격도 싸고 좋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이번에 미국산 F-16 요거를 사겠다고, 그러니까 관세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베트남 총리가 바로 날라가 가지고 그 좀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베트남이 중국 것도 많이 만들어서 수출해주고 우리나라 것도 많이 만들어서 수출해주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 경유해서 하는 것도 다 관세를 매기겠다고 해서 베트남이 46% 아주 높게 매겼는데 베트남 입장에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많은 중국 주변국들이 미 전투기를 구매해서 필리핀 등 대만 이렇게 해서 그 하고 있으니까 베트남도 그러면은 동 중국 그 동중국해 있고 남중국해에 있는 베트남, 필리핀, 대만 이 세 나라가 다 미국산 전투기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시 다 같이 중국을 포위하는 형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미국 한일의 6월 알래스카 LNG 투자 및 구매 공식화 압박. 김인주의 기자가 이데일리에서 4월 25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하기를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 참여 계획을 공식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미국의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 NEDC는 6월 2일 알래스카에서 개최하는 고위급 회담에 한국과 일본의 통상 관계자들이 참석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다. 압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LNG를 구매하겠다는 의향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뭐 강요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만 국영석유 기업인 대만중유공사 CPC는 지난달 미국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 AGDC와 600만 미터톤의 가스를 구매하겠다는 LNG 구매 투자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대만은 발빠르게 벌써 구매 의향서를 체결했는데 한국과 일본은 산업력이 좋으니까 그 파이프라인 만드는 것까지 참여해주고 참여한 만큼 뭔가 메리트를 주겠다라고 또 미국에서 제시를 허겄죠. 안 하고서 하면은 깡패고. 이는 지난해 대만이 수입한 LNG 총량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계약 체결했다. 그래서 한국 기자의 압박이라는 표현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김인주 기자가 압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기자한테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좀 더 넓게 생각해서 한국, 일본 가까운 거리로 LNG 수입하려면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투자 합리적이다. 그리고 중동과 인도에서는 지금 벤스 부통령이 인도를 찾아갔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 LNG가 이제 터져 나오고 그다음에 석유하고 또 가자지구 앞바다에서도 이 석유가 발견이 되고 LNG 가스전이 발견이 돼 가지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석유라 이런 것들은 유럽으로 팔아먹는데 이제 트르키예를 경유해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파이프라인 러시아 거 말고요. 이런 거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어, 요거를 좀 뭐 트르키예가 이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이기도 하고 양쪽 편에 서가지고 중간에서
최대한대로 자기네 이점을 활용하고 있으니, 자, 미국도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자본 가지고 다 안 나갔죠. 그 미국 이 석유 자본이 투자를 해서 여기에서 이미 터진 게 확인이 됐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 여기 저기 바다가 홍해죠. 홍해로 나오는 거기를 저기 좁은 항구로 연결이 돼 있답니다. 그러면은 인도까지 팔려고 그러면은 예멘을 지나야 되는데 후티 반군이 있잖아요. 후티 반군 없애야죠. 그리고 가자지구 이거 없애야죠. 그래야만 안전한 그 루트를 만드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그리스로 다 넘어가는 거로 해가지고 그리스가 통과세 받아먹고 이랬는데, 아이 그 그리스 아니야.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 멜로니 총리가 아주 극우 성향이 돼가지고 그 트럼프 아저씨한테 딱 달라붙어서 어 이거 뭐 그렇게 할 게 뭐 있냐, 우리나라로 직접 와라, 우리가 저 해가지고 저 유럽으로 다 연계해 줄게, 요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중동이라는 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 한국하고 일본은 아주 안전하게 되지 않냐. 알래스카가 이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겨울에 그 저기 어는 바다도 있고 그러니까 한 천 몇백 킬로인가를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여기 그 알래스카 남쪽에 그 천혜 요지 요새 항구에서 배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알비산 열도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일본 홋카이도 거를 건너서 일본으로는 여기서 뭐 일본으로 어떻게 동쪽으로 가든지 한국으로 오는 거는 홋카이도를 경유해 가지고 바로 오면 된다 이게요. 여기 여기 저기 이게 연해주 말고 여길 뭐라고 그러죠? 여기에 또 그 러시아하고 또 분쟁이 있고 있으니까 홋카이도 밑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이게 해상 숙로가 안전하죠. 또 미국과 러시아하고 좀 친해보자 지금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알래스카에 투자하는 거 맞죠. 너무나 당연한 걸 가지고 한국 언론 그 여자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여기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뭐 그 AI 시대에 좀 물어나 보고서 좀 기사를 쓰든지 하지. 저렇게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미국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심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누구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한국이 아주 안전하게 LNG, 지금은 미국 거 많이 사지만은 그 중국 텍사스 뭐 이런 데 거를 갖다가 해안으로 통해 가지고 나오니까 파나마 운하를 지나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 지구가 동그란 거로 봤을 때는 여기보다는 엄청 가까운 거리죠. 알래스카 타가지고 바로 이게 넘어오면은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한테 이렇게 이로운 일을 우리가 투자 안 하면은 바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스크바, 동결된 러시아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본 대처를 도난이라고 부릅니다. 로이터에서 4월 24일 보도한 내용이에요. 그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30억 달러 이상을 대출하는 협정에 서명한 일본을 배신과 절도 공모 혐의로 고발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의 자산 가지고 동결한 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 남의 돈 가지고 우리 돈 절취해서 뭔 짓것들을 하는 거냐라고 러시아가 지금 이 대변인인데 외무부 전에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화장은 했지만 얼굴이 많이 상한 얼굴 같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공모로 간주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외무부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일본과 러시아의 그 현재 관계는 홋카이도구 위에 앞에 네 개의 섬 장악해 있고 이런 거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뭐 협상할 생각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또 러시아에서 치고 나오고 있네요. 중국은 다시 중화로 돌아갈 것인가? 왜구로 읽는 역사적 관성. 제목이 하도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는데 팽오라고 일본인인 것 같은데요. 신초사 어, 포레사이트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자,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를 흔드는 해적의 정체, 오카모토 다카시 지음, 신조선서, 통속적인 외국안에서 도약하다. 도대체 외구와의 연관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본문을 읽으면서 화이동체라는 말의 함의와 그에 따른 사례의 해석을 알게 되면 마치 안개가 거치듯 속이 시원하고 명쾌해진다. 동영사 입장에서 왜구를 묻다. 특히 명대 중기 이른바 가정 1522년에서 1566년 대외구에 관해서는 진해보다 위에 외를 가장한 중국인이 많았다는 사실, 또 그들의 두목에는 왕직이나 휘하이라는 인물이 있었을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16세기 외구에 입각해 말하면 그 활동 범위는 환동중국해의 연안지역이나 도서부를 이른다. 중국 연해 어민과 해상을 비롯해 일본 열도와 한반도 연해부 주민과 대항해 시대의 물결을 타고 동아시아로 유입된 포르투갈 등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그 왜구들이 일본 사람만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본토 왜구, 한국 그 남해안 쪽에 또 그 뭐라 그럴까요? 본거지를 두고 있는 또 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중국 연해 이런 데도 그 본거지를 두고서 이런 사람들이 왜구라고 불렀다 이런 얘기예요. 왜구를 경계라는 공간에 존재했던 다민족의 연합체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내셔널 히스토리를 탈피한 새로운 역사상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 보여준다. 화이동체, 화이일체. 오래전부터 중원이라 불리던 지역에 살면서 전쟁과 통합을 거듭하면서 이것고 막강한 정권을 수립하고 문자 한자를 창출하였다. 어, 중화 쪽에 비해 문명도가 현격히 주변에 비해서는 문명도가 현격히 높은 곳에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화나 여름, 여름이라는 건 화나 하 이렇게 칭하였는데 이 민족에는 이 오랑, 추, 융과 같은 그런 그 짐승 이름을 붙여가지고 문명의 중심에 주묘화를 그렇게 꾀했다 이거죠. 화이변태. 그런데 이가 화의 땅에 들어가 화를 다스리는 역사가 중국은 계속 반복됩니다. 한 나라가 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호 난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중원은 이민족 호위 지배하에 들어간다. 그러나 화이동체는 중국인들이 왜 가장한다는 사실의 표현이어서 중국인들이 왜를 가장한다는 표현이어서 화의 우월성을 볼 때 불편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화이동체의 다면성. 저자는 외구로부터 화이동체라고 하는 구조적인 특질을 추출해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후세의 역사를 전망하고 있다. 그 밖에도 아편무역, 조약과 개항, 유신변법, 근대혁명 등 중국 근대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들은 모두 즉 해외의 요소와 분리해서는 말할 수 없다. 뭐 일맥 맞는 걸 같기도 하고요. 이라고 할 경우에는 중국을 중화로 되돌리는 역사적 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경제학의 용어로 말하는 경로 의존성이 큰 것이다. 중국사의 일관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점은 오카모토 사학의 일대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 글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일본이 지금 뭐 산업화 성공해서 지금 2차 대전까지 미국하고 맞닿아 있던 그렇게까지 크게 발전했던 나라니까
왜구라는 그 역사적으로 나온 말을 갖다가 조금 자기네들이 미화시키려는 거 아닌가. 왜는 나라로 인정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왜구는 사실상 해적의 성격인데 이 구라는 게 이제 그런 모양이에요. 이를 국익사관 논리로 일본의 과거를 미화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동방불패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왜구가 나오죠. 그 왜구가 나오는데 그게 진짜 왜구일 수도 있고 여러 잡종들이 섞여가지고 그 노략질을 하는 건데 그렇게 일본 왜구 옷을 입고서 어, 그 노략질을 하는 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서구도 사실상 식민지를 했던 서구도 사실은 해적 아닌가요? 배 타고 와가지고 그 노략질하고 나중엔 땅까지 뺏고 식민지화하고 뭐 그런 거니까 이 외구라는 거를 은근히 야 서구 애들도 했는데 외구니까 그 구자도 서구도 그런 구자 쓰지 말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역사관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해석할 때는 하기야 캐리비안 해적을 보면은 거기 그 쿠바 근처 그 뭐 거기 그런 데 있는 해적들이 나중에 세상이 변하면서 그 걔네들이 뭐 마피화됐다. 해적질에서 돈 모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 플로리다 뭐 이런 쪽은 그 옛날에 해적 출신들이 그 땅을 자리 잡고서 자리 잡은 데 아니냐. 마라라고 트럼프의 연고지인 거기도 그 플로리다가 그런 데 아니냐. 뭐 또 이렇게까지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해적이 도적이 아니고 사실 국가가 해먹었다. 이렇게 해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해킹 사고, SKT 전 고객 유심 부상 교체, 실제 피해 확인한데 이게 SK한테 뭐 좋게끔 보여주려고 제목을 써주는 것 같아요. 조현영 연합뉴스 유해 침해 있는지 시스템 전수조사 문제없음 판단 침해 사례 관련 경찰 측 조사 요청도 아직 없어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2,300만 명에 달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무상 교체해 주기로 했다. 4월 28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답니다. 이게 해킹이 그 개인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 식별 번호인데 이걸 해킹해 가지고 뭐에 써먹는 거죠? 근데 그게 대선 전에 이게 무슨 상관관계냐 이런 해킹 사고가 일어난 게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이 아니고 지난 18일 날 그런 게 발생이 됐다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공식 사과를 하면서 다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 뭐 휴대폰도 그 무서워서 어디 쓰겠습니까 이거 어쨌든 그 기술적으로 그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한 SK텔레콤이 또 그 큰 손해를 부담하면서라도 신뢰 회복을 해야 되겠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다 템플릿용입니다.